오늘의 사연을 들려드리기 전에 앞으로 많은 사연을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은 저에게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 한 번씩 눌러주세요. 사랑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박미순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됩니다. 30에 가까이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몸에 밴 습관이죠. 이제는 가게도 정리하고 아들네 집에서 얹혀 사는 신세가 되었지만 새벽의 고요함 속에서 홀로 앉아 있는 시간만큼은 여전히 자신만의 것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단지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합니다. 미수는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며 남편 생각에 잠깁니다. 5년 전 긴 투병 끝에 떠난 남편의 마지막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여보, 진우 잘 부탁해. 우리 아들, 겉으로는 강해 보여도 속은 여린애야. 부엌에서 딸깍거리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며느리 선영이 일어난 모양이죠. 미수는 조용히 일어나 앞치마를 두릅니다. 아침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간입니다. 콩나물국에 들어갈 콩나물을 다듬으며 미수는 작은 미소를 짓습니다. 반찬 가게를 하며 익힌 솜씨로 만든 아침상은 늘 푸짐했죠. 어머니, 또 이렇게 일찍 일어나셨어요? 선영이 부스스한 얼굴로 부엌에 들어옵니다. 처음 함께 살기 시작했을 때와는 달리 요즘 선영의 목소리에는 날이 서 있습니다. 제가 한다고 했잖아요. 자꾸 이러시면 피곤해요. 미수는 고개를 숙입니다. 미안해. 그냥 몸이 익숙해서 그래. 내가 좀 더 자고 싶을 것 같아서. 아니, 그게 아니라요. 선영이 한숨을 내쉽니다. 어머니가 자꾸 이러시니까 제가 며느리 노릇 제대로 못하는 것 같잖아요.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일하는데 며느리는 자고 있다고 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미수는 아무 말 없이 콩나물을 씻습니다. 며느리의 말에는 가시가 돋아 있었지만 그저 웃어넘기기로 합니다. 함께 산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 벌써 이런 분위기가 된 것이 서글펐습니다. 엄마, 좀 이따가 병원 같이 가요. 거실로 나온 진우가 넥타이를 매며 말합니다. 건강검진 예약해뒀거든요. 요즘 자꾸 같은 말 반복하시고 물건도 자주 잃어버리시잖아요. 미수는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내가 언제 그랬니? 난 멀쩡한데. 어제도 안경 찾으시면서 한참 헤매셨잖아요. 머리에 걸쳐놓고는. 진우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가스 불 끄는 것도 깜빡하셨고요. 그건 그냥 실수였어. 누구나 그럴 수 있잖아. 미순이 작게 항변하지만 진우는 이미 핸드폰을 보며 다른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아침 식탁에 온 가족이 둘러앉습니다. 13살 손자 도윤이는 여전히 잠이 덜 깬 얼굴로 밥을 먹습니다. 미수는 도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합니다. 우리 도윤이 오늘도 학교 잘 다녀와. 할머니, 저 학원 끝나고 늦게 와요. 간식 먹을 거 좀 남겨주세요. 도윤이가 해맑게 웃습니다. 이 집에서 유일하게 미순에게 따뜻한 사람은 손자뿐입니다. 식사가 끝나고 진우와 선영이 출근 준비를 합니다. 미수는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아파트 단지 안작은 공원에서 노인들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 중에는 자신처럼 자식 집에 얹혀 사는 사람들도 있겠죠. 어머니, 오늘 병원 가시는 거 잊지 마세요. 현관에서 진우가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잘 들어보고 약 처방받으면 꼭 드셔야 해요. 문이 닫히고 집안이 조용해집니다. 미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한숨을 내쉽니다. 며느리가 두고 간 메모를 봅니다. 청소기 마이너스 안방, 거실 빨래 마이너스 건조대에 널기 저녁 마이너스 김치찌개. 반찬 가게를 운영할 때는 하루에 수십 가지 음식을 만들며 바쁘게 살았는데 이제는 집안일조차 며느리의 지시를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미수는 묵묵히 일을 시작합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요. 오후가 되어 병원에 다녀온 미수는 의사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돕니다. 아직 심각한 단계는 아니지만 초기 증상일 수 있으니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합니다. 진우는 의사의 말을 듣자마자 표정이 굳어졌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저녁 시간 온 가족이 다시 모입니다. 김치찌개 냄새가 집 안가득 퍼집니다. 하지만 식탁의 분위기는 무겁기만 합니다. 선영이 먼저 입을 엽니다. 여보, 오늘 병원에서 뭐래요? 진우가 젓가락을 내려놓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좀 더 지켜봐야 한대. 하지만 증상이 계속되면 전문 요양시설을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미수는 숟가락을 놓칠 뻔합니다. 요양시설? 내가 왜 거기를 가? 난 아직 멀쩡해. 엄마, 우리가 엄마를 버리려는 게 아니에요. 진우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그냥 혹시 모르니까. 전문적인 돌봄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어머니. 선영이 거듭니다. 요즘 어머니 자꾸 같은 말 반복하시고 물건도 엉뚱한데 놔두시고 혹시 치매가 시작된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치매. 그 단어가 미순의 가슴을 찌릅니다. 자신은 그저 나이가 들어 조금 깜빡할 뿐인데 벌써 치매 환자 취급을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밥을 한 숟가락 더 떠넣을 뿐입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미수는 작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옆방에서 들려오는 진우 부부의 대화 소리가 벽을 타고 들려옵니다. 정말 요양병원에 모셔야 할 것 같아. 이러다가 우리까지 다 지쳐. 도곡동 집은 어떻게 할 거야?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잖아. 그것도 생각해 봐야지. 일단 어머니 상태가 더 나빠지기 전에. 미수는 눈을 감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시리도록 아픕니다. 그래도 내 자식이니까, 그래도 날 위해서 하는 일이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잠을 청합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베개가 젖어가는 것을 느끼며 미수는 남편이 그리워집니다. 여보, 나 어떡하면 좋아? 우리 아들이 날 버리려나 봐. 요양병원으로 가는 날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진우는 잠시만 검사받고 오는 거라고 했지만 미수는 알고 있었죠. 트렁크에 실린 짐가방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돌아올 집은 없다는 것을요. 엄마, 여기가 서울에서 제일 좋은 요양병원이래요. 진우가 밝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하지만 백미러에 비친 아들의 눈은 어딘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시설도 깨끗하고 의료진도 전문가들이고 엄마 건강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미수는 차창 밖을 바라봅니다. 도심을 벗어나 한적한 곳에 자리 잡은 요양병원은 겉보기에는 고급 펜션 같았습니다. 하지만 높은 담장과 굳게 닫힌 철문이 이곳의 정체를 말해주고 있었죠. 선영이는 왜 안 왔니? 미순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아, 선영이는 도윤이 학원 때문에. 나중에 올 거예요. 진우의 대답이 머뭇거립니다. 병원 로비는 화려했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짝이고 벽에는 그럴듯한 그림들이 걸려 있었죠. 하지만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미수는 순간 다리가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 자신이 이곳에 들어가야 하는 걸까요? 박미순 어르신 맞으시죠? 간호사가 환한 미소로 다가옵니다. 제가 담당 간호사 김수진입니다. 어르신 방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301호. 그것이 미순에게 배정된 방 번호였습니다. 2인실이었는데 이미 한쪽 침대에는 다른 할머니가 누워 있었습니다. 진우는 짐을 풀며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엄마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내가 자주 올게.
선영이도 도윤이도 다 올 거고. 그래, 알았어. 미수는 힘없이 대답합니다. 너도 바쁠 텐데 가봐. 나는 괜찮아. 진우가 떠나고 병실이 조용해집니다. 옆 침대에 할머니가 말을 겁니다. 새로 오셨구나. 나는 조순애예요. 여기 온 지 6개월 됐어요. 미수는 인사를 나눕니다. 순애는 미순보다 2살 많았는데 눈빛이 또렷하고 말도 조리 있게 잘했습니다. 전혀 치매 환자 같지 않았죠. 근데 왜 여기 계세요? 미순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순애가 씁쓸하게 웃습니다. 자식들이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이상해졌다고. 사실 난 멀쩡한데 그냥 자식들 눈에는 귀찮은 짐이 된 거지요. 첫날 밤은 길었습니다. 낯선 침대, 낯선 천장, 낯선 냄새. 모든 것이 미순을 불안하게 만들었죠.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났다가 복도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간호사실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려온 것입니다. 네, 진우 씨 어머님요? 예, 오늘 입수하셨어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집니다. 아, 그 부분은 걱정 마세요. 어차피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기억력이 오락가락 하시니까. 네, 맞아요. 시간이 지나면 다 적응하세요. 미수는 숨을 죽입니다. 이어지는 대화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며느님이 부탁하신 대로 어머님께는 면회 제한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당분간은 가족들도 자주 못 온다고. 네, 이해하셨어요. 뭐, 며칠 지나면 어차피 날짜 개념도 없어지시니까요. 미순의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면회 제한? 자신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었는데, 그때 또 다른 목소리가 들립니다. 수간호사인 듯 했습니다. 김 간호사, 301호 할머니 약 잘 챙겨드려. 진정제 용량 늘려달라고 보호자가 요청했대. 진정제요? 차트 보니까 특별한 증상은 없던데. 보호자가 그렇게 해달래잖아. 밤에 잠 안 자고 돌아다니면 다른 환자들한테도 피해고. 그냥 처방대로 해. 미수는 비틀거리며 병실로 돌아옵니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진정제를 늘려달라고? 자신을 아예 정신 못 차리는 사람으로 만들려는 건가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던 미수는 문득 깨닫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을 버렸다는 것을, 단순히 요양병원에 모신 게 아니라 완전히 손을 놓았다는 것을요. 새벽녘 미수는 결심합니다. 그래, 너희가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고 싶다면 정말로 그렇게 되어주마. 아니, 그런 척이라도 해주마. 그래야 너희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을 테니까. 다음 날 아침 간호사가 약을 가져옵니다. 어르신, 약 드실 시간이에요. 미수는 순순히 약을 받아 삼킵니다. 그리고 멍한 표정으로 간호사를 바라보며 묻습니다. 아가씨, 여기가 어디지? 우리 집은 어디 갔어? 간호사가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어르신, 여기가 어르신 계시는 병원이에요. 어제 아드님이 모시고 오셨잖아요. 아들, 내게 아들이 있었나? 미순이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이상하네. 기억이 안 나네. 간호사는 차트에 뭔가를 적으며 나갑니다. 미수는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기억을 잃은 척하며 모든 것을 지켜보는 일이요. 점심시간 식당에서 다른 환자들을 만납니다. 대부분 정말로 치매를 앓고 있는 분들이었지만 몇몇은 미순처럼 또렷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순애가 옆에 앉으며 속삭입니다. 어르신, 아까 간호사한테 한 거 연기죠? 미순이 놀라서 순애를 봅니다. 순애가 미소를 짓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억울해서 미칠 것 같았죠.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차라리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편하다는 걸요. 근데 왜요?
왜 우리가 미친 사람인 척을 해야 하죠? 순애의 눈빛이 깊어집니다. 그래야 그들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정상일 때는 체면이라도 차리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그때 본색이 나와요. 그날 저녁 미수는 일부러 저녁을 흘리고 옷에 묻힙니다. 그리고는 혼자 중얼거립니다. 엄마, 엄마 어디 갔어? 배고파. 간호사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301호 할머니, 빨리 진행되시네.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하셨는데. 미수는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그래, 이제부터가 시작이야. 너희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내 아들이 정말로 나를 버렸는지 다 지켜볼 거야. 창밖으로 노을이 집니다. 요양병원의 하루가 저물어 갑니다. 미수는 창가에 서서 멍하니 바깥을 바라봅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치매 환자지만 그 안에서는 차가운 결심이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진우야, 선영아, 너희가 나를 버렸다면 나도 너희를 버릴 수 있다. 하지만 그 전에 너희의 진짜 모습을 끝까지 보고 싶구나. 요양병원에서의 일주일은 미순에게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이곳은 작은 사회였고 저마다의 사연을 가진 노인들이 모여 있었죠. 미수는 매일 조금씩 연기를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때로는 또렷하게 말하다가도 갑자기 멍한 표정을 지었고 가끔은 엉뚱한 곳에서 물건을 찾는 척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기분이 어떠세요? 담당 간호사 수진이 아침 회진을 돕니다. 미수는 눈을 껌뻑이며 수진을 올려다봅니다. 아가씨가 누구지? 우리 며느리인가? 아니네. 며느리는 더 예뻤는데. 수진이 차트에 기록하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할머니. 저는 간호사예요. 어제도 만났잖아요. 어제? 어제가 언제야? 미순이 손가락으로 이불을 만지작거립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죠. 어제 수진이 다른 간호사와 나눈 대화까지도요. 301호 할머니는 돈 많은 집 할머니래. 아들이 건물주 하나 봐. 식당으로 가는 복도에서 미수는 일부러 발걸음을 느리게 합니다. 벽을 짚으며 걷다가 갑자기 멈춰섭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야? 아니야. 우리 집은 마당이 있었는데. 지나가던 환자들이 안쓰러운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하지만 순애만은 달랐습니다. 미순의 팔을 잡으며 속삭입니다. 연기가 점점 늘고 있네요. 이제 웬만한 배우 못지않아요. 식당에 도착한 미수는 밥그릇을 들고 한참을 바라봅니다. 그러다가 숟가락으로 밥을 떠서는 옆 사람 그릇에 넣습니다. 아이고, 우리 진우 많이 먹어. 키 커야지. 옆에 앉은 할아버지가 당황합니다. 아니, 할머니, 내가 왜 진우예요? 간호사들이 달려와 상황을 수습합니다. 미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중얼거립니다. 우리 아들, 밥 잘 먹어야 하는데 맨날 바쁘다고 굶고 다녀서. 이런 미순의 모습은 병원 직원들 사이에서 금세 소문이 났습니다. 301호 할머니 완전히 기억을 잃으셨대. 아들 이름도 헷갈려 하신대. 불쌍하게 됐어. 그래도 집은 부잣집인가 봐. 오후 프로그램 시간 미수는 다른 환자들과 함께 간단한 체조를 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동작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저기 우리 남편이 왔네. 여보, 나 여기 있어. 물론 창밖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른 환자들이 웅성거리고 물리치료사가 미순을 진정시킵니다. 할머니, 밖에 아무도 없어요. 할아버지는 이미. 거짓말. 미순이 소리칩니다. 방금 봤다고. 파란 점퍼 입고. 내가 사준 점퍼. 그날 저녁 순애가 미순에게 다가옵니다. 오늘 연기는 특히 실감났어요. 창밖을 보는 그 눈빛.
정말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 같았어요. 미순이 씁쓸하게 웃습니다. 어쩌면 연기가 아닐지도 몰라요. 정말로 남편이 보고 싶어서 이렇게라도 불러보고 싶었나 봐요. 외로우시죠? 순애가 미순의 손을 잡습니다. 저도 그래요. 자식들한테 버림받고 여기 갇혀 있으니 차라리 정말로 미쳐버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병실 창으로 들어오는 달빛이 두 노인의 하얀 머리카락을 비춥니다. 며칠 후 미순에게 특별한 손님이 찾아옵니다. 진우가 거의 2주 만에 면회를 온 것입니다. 미순은 면회실에서 아들을 멍하니 바라봅니다. 엄마, 저 진우예요. 아들이에요. 진우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미수는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진우? 우리 진우는 아직 고등학생인데 아저씨가 왜 우리 진우라고 해? 진우의 얼굴이 어두워집니다. 엄마, 정말 저 못 알아보세요? 우리 진우는 교복 입고 다녀. 아저씨처럼 늙지 않았어. 미순이 손사래를 칩니다. 가세요. 우리 진우 흉내 내지 말고. 진우는 한숨을 내쉬며 간호사를 부릅니다. 정말 많이 나빠지셨네요. 이렇게 빨리. 수진이 차트를 보여주며 설명합니다. 네, 입소하신 후로 급격히 진행되고 있어요. 시간 개념도 많이 흐려지셨고 사람도 잘 못 알아보세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진우가 걱정스럽게 묻습니다. 일단 약물 치료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진이 목소리를 낮춥니다. 혹시 재산 관련해서 정리하실 게 있으면 서두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더 악화되기 전에. 미수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듣지 못하는 척 창밖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모든 말이 귀에 들어왔죠. 재산 정리라. 결국 그게 목적이었구나. 진우가 떠난 후 미수는 병실로 돌아와 침대에 앉습니다. 순애가 걱정스럽게 묻습니다. 아들 왔다 갔어요? 네. 미순이 힘없이 대답합니다. 못 알아보는 척 했어요. 힘드셨겠어요. 친아들을 모른 척 해야 하다니. 미순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더 힘든 건 진우 눈에서 안도감을 받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치매에 걸렸다는 걸 확인하고는 오히려 안심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미수는 일기를 씁니다. 물론 아무도 모르게 베개 밑에 숨겨둔 작은 수첩에요. 2024년 10월 15일. 오늘 진우가 왔다. 내 아들이지만 낯선 사람 같았다. 내가 연기를 하는 건지 정말로 아들이 낯설어진 건지 모르겠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진우는 이제 엄마가 아닌 재산만 보고 있다는 것. 다음 날 병원에서는 작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미순이 다른 환자의 방에 들어가 옷장을 뒤지다가 발견된 것입니다. 할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간호사가 당황해서 묻습니다. 미순은 옷가지를 들고 웃습니다. 빨래. 빨래해야 해. 진우 교복 다려줘야 하는데. 어디 갔지? 할머니, 여기는 남의 방이에요. 할머니 방은 301호예요. 미수는 순순히 따라 나오면서도 계속 중얼거립니다. 이상하네. 분명히 여기가 우리 집이었는데. 이 사건으로 미순의 상태는 더욱 악화된 것으로 기록됩니다. 간호사들은 이제 미순을 완전한 중증 치매 환자로 대합니다. 약도 더 늘어났고 감시도 강화되었죠. 하지만 미수는 그저 조용히 웃을 뿐입니다. 무대가 점점 완성되어 가고 있었으니까요. 이제 남은 건 주연 배우인 자신이 얼마나 완벽하게 연기하느냐였습니다. 순애가 미순의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을 거예요. 한번 시작한 연기는 끝까지 해야 해요. 알아요. 미순이 대답합니다. 이미 시작했으니 끝을 봐야죠. 내 아들이, 내 가족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병실 창밖으로 가을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요양병원의 긴 복도에는 노인들의 기침소리와 신음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미수는 그 소리들 사이에서 자신만의 무대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관객은 단 한 명도 없는 하지만 가장 진실한 연극을요. 11월의 찬바람이 요양병원 창문을 두드리는 날, 진우가 서류 가방을 들고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정장 차림의 변호사까지 동행했죠. 미수는 휴게실에서 다른 환자들과 있다가 간호사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할머니, 아드님이 오셨어요. 중요한 일이 있으시대요. 수진이 미순을 부축해 면회실로 안내합니다. 면회실에는 진우와 낯선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여러 서류가 펼쳐져 있었죠. 미수는 멍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봅니다. 엄마, 잠깐만 여기 서명 좀 해주세요. 진우가 서류를 내밀며 급하게 말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변호사가 정중하게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는 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재산 관리에 관한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미수는 펜을 들었다가 갑자기 종이 위에 알 수 없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동그라미와 네모, 그리고 구불구불한 선들. 마치 어린아이의 낙서 같았죠.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진우가 당황해서 서류를 빼앗으려 합니다. 그 순간 미순이 서류를 움켜쥐고는 찢어버립니다. 한 장, 두 장, 세 장. 중요한 서류들이 조각조각 찢어져 바닥에 떨어집니다. 아니, 이게 무슨... 변호사가 황급히 조각들을 주워 모읍니다. 진우의 얼굴이 붉게 달아오릅니다.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제정신이세요? 미수는 그저 해맑게 웃으며 종이 조각을 들고 놉니다. 예쁘다. 눈 오는 것 같아. 흰 눈. 수진이 달려와 상황을 수습합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컨디션이 특히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어요. 진우는 한숨을 내쉬며 이마를 짚습니다. 아니, 이게 도곡동 집 매매 계약서였는데 변호사가 조용히 말합니다. 이 상태로는 법적 효력도 없습니다. 어머님이 정상적인 판단을 하실 수 없는 상태니까요. 미수는 그들의 대화를 듣는 둥 창밖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었죠. 도곡동 집, 남편과 평생 모은 돈으로 산 그 집을 팔려고 했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진우가 초조하게 묻습니다. 그 집 안 팔면 사업 자금이.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대답합니다. 성년후견인 제도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머님의 상태를 의학적으로 증명하고 법원에서 후견인을 지정받으면 두 사람은 미순이 듣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계속 대화를 이어갑니다. 미수는 바닥에 떨어진 종이 조각을 주워 입에 넣으려다가 간호사에게 제지당합니다. 할머니, 그거 먹는 거 아니에요. 수진이 놀라서 종이를 빼앗습니다. 진우는 결국 포기하고 일어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다음에 다시 준비해서 올게요. 미수는 아들이 떠나는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한때는 그 작은 등을 업고 다녔던 아이가 이제는 어머니의 전 재산을 빼앗으려 혈안이 되어 있었죠. 병실로 돌아온 미순에게 순애가 다가옵니다. 오늘도 큰일 하셨네요. 서류 찢는 거 정말 통쾌했어요. 봤어요? 미순이 작게 웃습니다. 복도에서 다 들렸어요. 도곡동 집이면 요즘 시세로 꽤 되겠네요. 미순이 한숨을 쉽니다. 그 집은 남편이 평생 일해서 마련한 거예요. 진우 결혼할 때 따로 살게 해주려고. 그런데 이제는 그저 돈으로만 보이나 봐요. 며칠 후 미수는 병원 정원을 산책하다가 우연히 중요한 대화를 엿듣게 됩니다. 행정실 창문이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원무과 직원과 진우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죠. 네, 진우 씨. 어머님 병원비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이번 달 것까지 포함해서 약 600만 원 정도. 아니, 그렇게 많이 나와요? 보험 처리는 안 되나요? 중증 치매 환자 특별관리비는 보험 적용이 안 됩니다. 그리고 약값도 많이 나오고. 아, 알겠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일반 병실로 옮겨주세요. 그리고 불필요한 검사나 치료는 줄여주시고요. 미수는 발걸음을 멈춥니다. 병원비를 아끼려고 치료까지 줄이라니.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정원 벤치에 앉아 있는데 선영이 도윤이를 데리고 나타납니다. 거의 한 달 만에 면회였죠. 도윤이가 할머니를 보자마자 달려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미수는 손자를 보자 마음이 약해집니다. 하지만 연기를 멈출 수는 없었죠. 도윤이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누구니? 예쁜 아이네. 도윤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할머니, 저 도윤이에요. 할머니 손자. 선영이 도윤이를 끌어당깁니다. 도윤아, 할머니가 아프셔서 그래. 너무 상처받지 마. 그러면서 선영은 미순에게 차갑게 말합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심하신 것 같네요. 손자도 못 알아보시고. 미순은 멍하니 하늘을 바라봅니다. 손자의 슬픈 눈빛이 가슴을 찌르지만 이미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선영이 도윤이를 데리고 가면서 중얼거립니다. 역시 오는 거 아니었어. 괜히 애만 상처받고. 그날 저녁 순애가 미순을 위로합니다. 손자 앞에서도 연기하시느라 힘드셨죠? 도윤이 눈빛이 자꾸 생각나요. 미순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그 아이만은 정말 날 사랑했는데.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한번 시작한 연기는 끝까지. 미수는 일기장을 꺼내 적습니다. 오늘 진우가 도곡동 집을 팔려고 했다. 그리고 병원비를 아끼려고 치료를 줄이라고 했다. 선영이는 도윤이를 데려왔지만 내가 손자를 못 알아본다고 다시는 안 올 것 같다. 이제 정말 혼자가 되어가는 것 같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다. 그들의 진짜 바닥을 보기 전까지는. 창밖으로 찬바람이 불어옵니다. 겨울이 오고 있었습니다. 요양병원의 긴 겨울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죠. 미수는 이불을 끌어당기며 눈을 감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연기를 해야 할까요? 언제까지 이 외로운 무대 위에 서 있어야 할까요? 12월의 매서운 칼바람이 요양병원을 휩쓸고 지나가던 어느 날 미수는 평소와 다른 소란스러움에 잠을 깹니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간호사들의 다급한 발걸음 소리와 원무과 직원들의 목소리가 뒤섞여 있었죠. 301호 박미수님 보호자 연락됐나요? 계속 전화하는데 안 받으세요. 병원비가 2달째 밀렸는데 이번 주까지 안 내시면 퇴원 조치해야 해요. 미수는 침대에서 일어나 슬리퍼를 신습니다. 순애도 잠에서 깨어 걱정스럽게 묻죠. 무슨 일이에요? 간호사가 병실로 들어와 미순에게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할머니, 잠시 원무과에 가셔야 할 것 같아요. 원무과 사무실에는 이미 서류들이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 직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설명합니다. 보호자분과 연락이 안 되고 있어요. 병원비가 2달째 체납 상태인데 규정상 더 이상은 어렵습니다. 미수는 멍하니 서류를 바라봅니다. 하지만 내용은 모두 이해하고 있었죠. 진우가 병원비를 끊었구나. 정말로 나를 버렸구나. 할머니 짐 정리하셔야 해요. 수진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합니다. 다른 요양원이라도 알아보셔야. 미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병실로 돌아옵니다. 순애가 놀란 표정으로 다가옵니다. 설마 퇴원하라고요? 병원비를 안 냈대요. 진우가. 미순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죠. 첫눈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원무과 직원이 다시 찾아옵니다. 보호자분과 통화했는데 당분간 병원비 낼 형편이 안 된다고 하시네요. 오늘 중으로 퇴원하셔야 합니다. 오늘 중으로요? 순애가 놀라서 묻습니다. 이런 날씨에 갈 곳도 없는 노인을 내보낸다고요? 직원도 난처한 표정입니다. 저희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규정이. 미수는 조용히 짐을 싸기 시작합니다. 사실 짐이랄 것도 없었죠. 옷 몇 벌과 세면도구, 그리고 베개 밑에 숨겨둔 작은 일기장이 전부였습니다. 저녁 무렵 진우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미안한 기색은 전혀 없었죠. 오히려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합니다. 엄마, 잠시 다른 데로 가셔야 해요. 제가 사업이 어려워져서 당분간 병원비를 낼 수가 없어요. 미수는 아들을 멍하니 바라봅니다. 그리고는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응, 알았어. 선영이가 알아본 곳이 있대요. 시설은 여기보다 못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진우는 핸드폰을 보며 재촉합니다. 빨리 가요. 거기도 시간이 있대요. 병원 로비로 나가는 길 미수는 뒤를 돌아봅니다. 2달 동안 지냈던 곳이지만 정이 들 만한 곳은 아니었죠. 하지만 순애와의 추억은 가슴에 남았습니다. 잘 지내요. 순애가 눈물을 글썽이며 손을 흔듭니다. 꼭 다시 만나요. 주차장에는 낡은 봉고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행복요양원이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보였죠. 진우는 엄마를 차에 태우고는 봉투를 하나 건넵니다. 여기 당분간 쓸 용돈이에요. 많지는 않지만. 그리고 엄마 통장이나 도장 같은 거 있으면 저한테 맡기세요. 제가 관리해 드릴게요. 미수는 봉투를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통장 얘기에는 반응하지 않았죠. 차가 출발하자 진우가 운전기사에게 말합니다. 아주머니, 어머니 잘 부탁드려요. 치매가 심하셔서 말 안 들으시면 연락 주세요. 미수는 차창 밖을 바라봅니다. 눈발은 점점 거세지고 도시의 불빛들이 멀어져 갑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차에 몸을 맡길 뿐이었죠. 1시간쯤 달렸을까요? 차는 도시 외곽의 허름한 건물 앞에 멈춥니다. 행복요양원이라는 간판은 녹이 슬고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도착했어요. 운전기사가 미순을 부축해 내립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복도는 어둡고 벽지는 곳곳이 찢어져 있었죠. 이전 병원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박미순 씨죠? 나이 든 여직원이 나와 맞이합니다. 201호실이에요. 4인실인데 지금 3분 계세요. 201호실은 좁고 답답했습니다. 4개의 침대가 빼곡히 들어차 있었고 이미 있던 할머니들은 미순을 힐끗 보고는 다시 눈을 감았죠. 미순은 구석 침대에 짐을 내려놓습니다. 창밖으로는 공장 굴뚝이 보였고 매캐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미순은 핸드폰을 꺼냅니다. 진우에게서 온 메시지가 하나 있었죠. 엄마 잘 도착했죠? 형편이 나아지면 다시 모실게요. 건강하세요. 미수는 답장을 하려다가 멈춥니다. 뭐라고 써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결국 핸드폰을 끄고 침대에 눕습니다. 새벽 미수는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2024년 12월 15일. 오늘 나는 완전히 버려졌다. 진우는 병원비를 핑계로 나를 이 낡은 요양원에 버렸다. 통장을 달라고 했지만 주지 않았다. 아직은 아니다. 아직 끝이 아니다. 하지만 정말 외롭다. 순애가 그립다. 남편이 그립다. 진우가 어렸을 때가 그립다.
창밖으로 새벽 첫 햇살이 비칩니다. 하지만 공장 연기에 가려 희미하기만 합니다. 미수는 눈을 감습니다. 이제 정말로 혼자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핸드폰이 울립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미순이 전화를 받자 반가운 목소리가 들립니다. 미순 씨? 나 순애예요. 번호 어렵게 알아냈어요. 어디 계세요? 찾아갈게요. 미순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아직 완전히 혼자는 아니었나 봅니다. 세상에는 아직 자신을 찾아주는 사람이 있었으니까요. 순애 씨, 미순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저 여기 너무 춥고 무서워요. 순애가 행복요양원을 찾아온 것은 미순이 전화를 받은 지 사흘 후였습니다. 택시에서 내린 순애는 낡은 건물을 보고 한숨을 내쉽니다. 세상에, 이런 곳에 계셨구나. 미수는 현관에서 순애를 맞이합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끌어안았죠. 순애의 따뜻한 체온이 미순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밖에 나가서 차라도 한잔할까요? 순애가 미순의 손을 잡습니다. 제가 태어나면서 작은 원룸을 얻었어요. 거기서 이야기해요. 두 사람은 택시를 타고 순애의 원룸으로 향합니다. 비록 작은 공간이었지만 깨끗하고 아늑했죠. 순애가 따뜻한 차를 내오며 말합니다. 저도 아들한테 버림받았지만 그래도 다행히 숨겨둔 돈이 있었어요. 남편이 몰래 들어둔 보험금이 있더라고요. 미수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합니다. 순애 씨는 정말 다행이에요. 저는 이제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으세요? 순애가 의미심장하게 묻습니다. 미순 씨, 우리 이제 서로 터놓고 지내요. 혹시 아드님이 모르는 뭔가가 있지 않으세요? 미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사실 있어요. 남편이 제 이름으로 들어둔 적금이 하나 있어요. 진우는 몰라요. 순애의 눈이 반짝입니다. 얼마나 되세요? 1억 3천만 원 정도 될 거예요.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꼭 나만 알고 있으라고.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하라고 했어요. 잘하셨어요. 순애가 미순의 손을 꼭 잡습니다. 그 돈이 있으면 우리 둘이 살 수 있어요. 이 원룸 옆집이 비어 있는데 같이 살아요. 미수는 눈물을 흘립니다. 정말 그래도 될까요? 당연하죠. 우리가 누군데요? 서로 의지하며 살아야죠. 그날 저녁 미수는 순애의 원룸에서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잡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중요한 결심을 합니다. 순애 씨, 저 은행에 다녀올 게 있어요. 은행에 도착한 미수는 창구 직원에게 통장과 도장을 건넵니다. 이 적금 해지하고 싶어요. 1억 3천만 원 맞으시죠? 큰 금액인데 어디에 쓰실 건가요? 직원이 확인합니다. 그리고 미수는 가방에서 편지지를 꺼냅니다. 이것도 좀 부탁드려요. 중요한 편지예요. 집으로 돌아온 미수는 책상에 앉아 정성스럽게 편지를 씁니다. 내 아들 진우에게.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 엄마는 이미 많은 것을 정리했을 거야. 내가 왜 엄마를 요양병원에 보냈는지, 왜 병원비를 끊었는지, 왜 도곡동 집을 팔려고 했는지 다 알고 있어. 엄마가 치매에 걸린 척한 거 너도 이제 알겠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연기였어. 내가 엄마를 대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거든. 그런데 너무 잘 보이더라. 너의 진짜 모습이. 이 돈은 아빠가 엄마한테만 남겨준 거야. 원래는 너한테 줄 생각이었어. 내가 어려울 때 써라 하고. 하지만 이제는 그럴 이유가 없구나. 내가 엄마를 버렸듯이 엄마도 이제 너를 놓아주려고 해. 그래도 넌 내 아들이야.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아. 하지만 이제 각자의 길을 가자. 엄마는 엄마대로 남은 인생을 살 거야.
부디 건강하고 후회 없이 살기를 바란다. 2024년 12월 20일. 너의 엄마가. 편지를 다 쓴 미수는 봉투에 넣고 봉인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서류를 꺼내 작성하기 시작합니다. 유언장이었죠. 본인 박미수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본인 소유의 모든 재산은 조수 내천 949년생에게 상속하며 그 외 어떤 사람도 본인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공증사무실에서 모든 절차를 마친 미수는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순애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다 끝났어요? 순애가 걱정스럽게 묻습니다. 네, 이제 정말 끝났어요. 미순이 편안하게 웃습니다. 이제 진우가 뭐라 해도 소용없어요. 며칠 후 진우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화가 난 목소리였죠. 엄마, 지금 어디 계세요? 요양원에 갔더니 나가셨다고 하던데. 미수는 침착하게 대답합니다. 응, 나왔어. 이제 거기 있을 이유가 없잖아. 아니, 무슨 소리예요? 엄마 치매 환자잖아요. 혼자 돌아다니면 위험해요. 치매? 미순이 작게 웃습니다. 진우야, 엄마가 언제 치매였니? 다 내가 만든 거잖아. 전화기 너머로 진우의 당황한 숨소리가 들립니다. 엄마. 그래, 나야. 너의 멀쩡한 엄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있었어. 내가 날 어떻게 대했는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다 봤어. 그게 아니라. 진우가 더듬거립니다. 이제 그만하자. 미순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넌 내 인생을 살고 나도 내 인생을 살게. 편지 보냈으니까 읽어봐. 그리고 더 이상 연락하지 마. 전화를 끊은 미수는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순애가 옆에 앉으며 위로합니다. 잘하셨어요. 이제 정말로 자유예요. 근데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플까요? 미순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그래도 내 자식인데. 시간이 약이에요. 순애가 미순의 어깨를 토닥입니다. 이제 우리 둘이서 재미있게 살아요. 뭐 하고 싶으세요? 미수는 눈물을 닦으며 말합니다. 반찬 가게. 다시 해보고 싶어요. 작은 거라도. 좋아요. 순애가 환하게 웃습니다. 우리 둘이서 하면 충분해요. 미순이네 찬방 어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습니다. 비록 자식에게 버림받았지만 서로가 있어서 외롭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자유롭고 행복했죠. 창밖으로 겨울 햇살이 따뜻하게 비춥니다. 미수는 생각합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구나.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구나. 봄 기운이 완연한 3월의 어느 날, 진우는 낯선 법무법인으로부터 한 통의 등기우편을 받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은 진우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집니다. 뭐야, 그게? 선영이 옆에서 묻습니다. 엄마가 모든 재산을 다른 사람한테 상속한대. 진우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조순애라는 사람한테. 선영이 서류를 빼앗아 읽습니다. 뭐, 1억 3천만 원? 이게 다 어디서 난 돈이야? 우리는 있는 줄도 몰랐잖아. 진우는 변호사 사무실로 전화를 겁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우리 어머니는 치매 환자예요.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란 말입니다. 변호사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죄송하지만 유언장 작성 당시 어머님은 완전히 정상적인 상태셨습니다. 공증까지 받으셨고 의사소견서도 첨부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년후견인 신청은요? 이미 재산이 이전된 상태라 소용없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잠시 뜸을 들입니다. 어머님이 남기신 편지를 읽어보셨습니까? 거기에 모든 설명이 있을 겁니다.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의 편지를 다시 꺼내 읽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연기였어. 그 구절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이럴 수가. 선영이 주저앉습니다. 그럼 그동안 다 속인 거야? 우리를 시험한 거야? 진우는 핸드폰을 들고 어머니께 전화를 걸어보지만 번호가 없다는 안내음만 들립니다. 요양원에 전화해봐도 이미 퇴원했다는 대답뿐이었죠. 조순애 씨를 찾아야 해. 진우가 결심합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왜 엄마 재산을 가졌는지 알아내야 해. 며칠 후 진우는 사립탐정까지 고용해 조순애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마침내 작은 상가 건물 앞에 도착합니다. 미순인의 찬방이라는 간판이 눈에 들어옵니다. 여기가 맞나? 진우가 혼잣말을 합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 익숙한 반찬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어머니가 운영하던 반찬 가게와 똑같은 냄새였죠. 카운터 뒤에서 누군가 나옵니다. 조순애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뭐 찾으시? 아, 진우 씨군요. 순애가 담담하게 말합니다. 오실 줄 알았어요. 당신이 누구죠? 왜 우리 어머니 돈을? 진우가 다그치듯 묻습니다. 그때 주방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립니다. 순애 씨, 김치전 다 부쳤어요. 이제 포장하면. 미순이 앞치마를 두르고 나옵니다. 진우와 눈이 마주치자 잠시 멈춥니다. 엄마. 진우의 목소리가 잠깁니다. 왔구나. 미순이 덤덤하게 말합니다. 뭐 먹고 갈래? 아님 그냥 갈래? 엄마,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짓을? 미순이 앞치마를 벗으며 카운터로 나옵니다. 앉아. 할 얘기가 있으면 앉아서 해. 진우는 망설이다가 의자에 앉습니다. 미순이 차를 내오며 말을 시작합니다. 넌 내가 정말 치매에 걸렸기를 바랐지? 그래야 도곡동 집도 팔고 내 통장도 관리할 수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 진우가 변명하려 하지만 미순이 손을 들어 막습니다. 다 들었어. 병원비 아끼려고 치료도 줄이라고 했다며? 그리고 결국엔 병원비도 안 내서 날 쫓아냈잖아. 진우의 얼굴이 붉어집니다. 사업이 어려워서 정말 돈이 없었어요. 그래. 미순이 차갑게 묻습니다. 그런데 왜 새 차는 샀니? 요양원에서 나온 날 주차장에서 봤어. 외제차 새로 뽑았더라. 진우가 말문이 막힙니다. 순애가 옆에서 거듭니다. 어머니가 다 보고 계셨어요. 당신들이 어머니를 어떻게 대했는지,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근데 왜? 진우가 간신히 묻습니다. 왜 남한테 재산을 줬어요? 그래도 전 아들인데. 미순이 진우를 똑바로 바라봅니다. 넌 날 버렸잖아. 치매 환자 취급하고 병원에 가두고 돈 떨어지니까 내다 버리고. 그런 아들한테 왜 재산을 줘야 하니? 전 엄마를 위해서. 진우가 더듬거립니다. 날 위해서? 미순이 비웃습니다. 진우야, 거짓말은 그만해. 너도 알고 나도 알아. 넌 처음부터 돈만 봤어. 진우는 고개를 떨굽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말이 모두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래도 진우가 마지막으로 시도합니다. 그래도 혈육인데 이렇게 끝낼 순 없잖아요. 미순이 한숨을 쉽니다. 그래, 넌 내 아들이야.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아. 하지만 이제 각자 살자. 넌 내 방식대로, 난 내 방식대로. 도윤이는요? 진우가 묻습니다. 도윤이는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미순의 눈빛이 잠시 흔들립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젓습니다. 도윤이한테는 미안하지만 이제 만나지 않는 게 좋겠어. 넌 분명히 또 그 아이를 이용할 거야. 진우가 일어섭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문을 나서려다가 뒤돌아봅니다. 엄마, 정말 후회 안 해요?
미순이 잔잔하게 웃습니다. 후회? 오히려 속이 시원해.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 진우가 나간 후 순애가 미순의 어깨를 감쌉니다. 잘하셨어요. 힘드셨죠? 아니에요. 미순이 고개를 젓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에요. 모든 걸 다 봤으니까. 가게로 돌아온 미순은 다시 앞치마를 두릅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사장님, 오늘 반찬 뭐 있어요? 김치전하고 멸치볶음 맛있어요. 드셔보실래요? 미순의 얼굴에 활기가 돕니다. 이제 더 이상 연기하지 않아도 되는 진짜 자신의 모습으로 살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지 몰랐습니다. 저녁 무렵 순애와 미순은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작은 원룸이지만 둘이 살기엔 충분했죠. 오늘 수입이 꽤 괜찮네요. 순애가 장부를 정리하며 말합니다. 그러게요. 미순이 웃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도 좋네요. 자유롭고 편하고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옵니다. 벚꽃잎이 날리는 것을 보며 미수는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다 본 그날 비로소 자유로워졌다고. 이제 남은 인생은 정말로 자신을 위해 살 거라고. 1년 후 봄, 미순이네 찬방은 동네 명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줄을 서는 손님들로 북적였고 점심시간이면 미리 예약하지 않으면 반찬을 살 수 없을 정도였죠. 미순과 순애의 손맛은 입소문을 타고 멀리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김치찌개 반찬 있어요? 단골 손님이 들어오며 묻습니다. 그럼요, 방금 끓인 거예요. 미순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콩나물국도 시원하게 끓였으니 드셔보세요. 가게 한쪽 벽에는 손님들이 남긴 메모가 빼곡히 붙어 있었습니다. 엄마 생각나는 맛, 할머니 손맛 최고, 행복한 반찬 가게 같은 따뜻한 말들이었죠. 그 중에서도 미순의 눈길을 끄는 건 며칠 전 붙여진 메모였습니다. 가장 무서운 치매는 사랑을 잊은 마음입니다. 미순이 직접 쓴 글귀였습니다. 요양병원에서의 경험을 잊지 않기 위해 그리고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작은 울림을 주고 싶어서였죠. 미순 씨, 잠깐 밖에 나가 있을게요. 순애가 앞치마를 벗으며 말합니다. 은행 다녀와야 해서요. 그래요, 다녀와요. 미순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순애가 나간 후 가게는 잠시 한산해집니다. 미순은 김치를 다듬으며 지난 1년을 돌아봅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던 시간들이었죠. 무엇보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살아간다는 게 이렇게 소중한 일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옵니다. 미순이 고개를 들어보니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진우였죠. 어서 오세요. 미순이 담담하게 인사합니다. 뭐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진우는 한참을 서성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엄마, 손님 반찬 사러 오신 거 아니면 나가주세요. 미순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장사하는데 방해되거든요. 엄마,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진우가 간절하게 말합니다. 1년 동안 정말 많이 생각했어요. 미수는 손을 멈추고 진우를 바라봅니다. 1년 전보다 많이 초췌해진 모습이었죠. 비싼 정장 대신 평범한 차림을 하고 있었고 얼굴에는 고단함이 묻어났습니다. 5분만 주세요. 진우가 부탁합니다. 그것만 듣고 가실 거면 가셔도 돼요. 미수는 한숨을 쉬며 앞치마를 벗습니다. 차 한 잔 마시고 가요. 5분이에요. 두 사람은 가게 한쪽 테이블에 마주 앉습니다. 미순이 차를 내오자 진우는 두 손으로 찻잔을 감쌉니다. 사업 망했어요. 진우가 힘없이 말합니다. 도곡동 집 팔려다가 못 팔고 빚만 늘어서.
결국 다 정리했어요. 미수는 아무 말 없이 차를 마십니다. 선영이랑도 별거 중이에요. 진우가 이어서 말합니다. 도윤이가 많이 힘들어해요. 할머니 보고 싶다고 매일 울고. 그래서 미순이 묻습니다. 그래서 날 찾아온 거야? 진우가 고개를 숙입니다. 아니에요. 그냥 죄송하다고 말하고 싶어서 왔어요. 죄송하다고? 네. 진우가 눈을 들어 어머니를 봅니다. 엄마를 그렇게 대한 것, 병원에 버린 것, 돈만 생각한 것. 다 죄송해요. 미수는 잠시 침묵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엽니다. 진우야, 사과는 받을게. 하지만 용서는 아직이야. 알아요. 진우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당장 용서받을 생각은 없어요. 그저 엄마가 잘 지내시는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진우가 일어서려 하자 미순이 말합니다. 도윤이는 어떻게 지내? 진우의 얼굴이 밝아집니다. 크고 있어요. 중학교 2학년이 됐어요. 공부도 잘하고 할머니 얘기 많이 해요. 그래. 미순이 작게 미소 짓습니다. 잘 키워. 그 아이만큼은 제대로 키워. 네, 엄마. 진우가 문을 나서며 뒤돌아봅니다. 가끔 들러도 될까요? 반찬 사러요. 미순이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손님이라면야. 진우가 나간 후 순애가 돌아옵니다. 아까 진우 씨 봤어요. 무슨 일 있었어요? 사과하러 왔대요. 미순이 담담하게 말합니다. 1년 만에. 그래서 그냥 보냈어요. 아직은 아니에요. 하지만 미순이 창밖을 바라봅니다. 언젠가는 정말로 용서할 날이 올지도 모르죠. 오후가 되자 가게는 다시 북적입니다. 미순과 순애는 쉴 새 없이 반찬을 포장하고 손님을 맞이합니다. 그러다가 문득 미순의 눈에 한 소년이 들어옵니다. 할머니, 도윤이었습니다. 교복을 입은 도윤이가 가게로 뛰어들어옵니다. 도윤아, 미순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도윤이가 미순을 꼭 안습니다. 아빠가 할머니 여기 계시다고 알려줬어요. 미순은 손자를 꼭 안아줍니다. 1년 만에 재회였죠. 도윤이는 한참을 할머니 품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이제 자주 올게요. 도윤이가 말합니다. 할머니 반찬 제일 맛있어요. 그래, 자주 와. 미순이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저녁이 되어 가게 문을 닫을 시간, 미순은 다시 한번 벽에 붙은 글귀를 봅니다. 가장 무서운 치매는 사랑을 잊은 마음입니다. 이제 진짜로 끝인 것 같네요. 순애가 옆에서 말합니다. 아니에요. 미순이 고개를 젓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진짜 시작. 두 사람은 정리를 마치고 집으로 향합니다. 거리에는 봄꽃이 만발했고 저녁바람은 따뜻했습니다. 미수는 생각합니다. 봄이 오듯 자신의 인생에도 다시 꽃이 피어났다고. 순애 씨, 내일은 뭐 만들까요? 미순이 묻습니다. 봄나물 무침 어때요? 손님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좋아요. 아, 그리고 도윤이 좋아하는 잡채도 만들어야겠어요. 두 사람의 대화 소리가 봄밤 거리에 울려 퍼집니다. 미순이네 찬방의 간판이 석양빛에 반짝입니다. 그 아래 작게 쓰인 문구가 눈에 들어옵니다. 요양병원 출신 참모 콤비가 만드는 행복한 반찬 가게. 미수는 미소 짓습니다. 그래, 이게 내 인생이야.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선, 버려졌다가 다시 피어난 내 인생. 그리고 이제는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남은 인생도 충분히 아름다울 테니까요. 그래도 내 자식이니까. 미순이 작게 중얼거립니다.
하지만 이번엔 그 말에 무게가 없었습니다. 그저 한 어머니의 담담한 마음이 담겨 있을 뿐이었죠. 용서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미움은 이미 봄바람에 날려보냈으니까요. 이 영상이 누군가에겐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